배달의 민족 API 게이트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버 개발자 권용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배달의 민족 사용법인데요. 저는 배달의 민족 사용법이랑 반대 방향으로 개발 커리어를 좀 쌓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결제 시스템 개발했다가 그 다음에 주문, 그 다음에 전시, 그리고 가장 바깥에 이제 회원까지 개발했는데, 회원까지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뭐 앱 개발을 하거나 뭐 쫓겨나는 거 아닌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가장 바깥쪽에 또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우아콘에서는 이번이 세 번째 발표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도메인 쪽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있는 도메인에 있을 때 그 도메인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시 영역을 개발할 때도 우아콘 2020년에 1회 때 저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이 전시 영역이랑 도메인 경험이 이번엔 특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API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면서 제가 겪었던 고민과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일단 API 게이트웨이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달의 민족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발표에는 가장 큰 핵심인데, 왜 필요했는지를 살펴보면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그런 정의와 오해 같은 거를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로 발표의 제목이 이제 배달의 민족 API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시간상 많이는 못 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기로 구조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게이트웨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용어에 대한 합성인 것 같아요. API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고,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그 네트워크 포인트, 장비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 둘을 그냥 조합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 API의 관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도 살펴봤어요. 근데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딱 검색했을 때는 사실 잘 안 나왔고, API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사전 안에 게이트웨이 섹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첨부했는데, API 요청을 수신하고 아무튼 요청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 프록시 이런 HA 프록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고 뭔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API 게이트웨이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정의를 저는 그래도 요즘 되게 API 게이트웨이 도구라고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그런 도구들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3년에 발표된 넷플릭스 줄인데요. 넷플릭스 줄은 엣지 서비스 아니면 엣지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에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WS의 API 게이트웨이라는 클라우드 제품이 2015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콩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도구도 2015년 말에 이제 API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 13년부터 17년까지의 저 대표적인 API 게이트웨이 도구를 쭉 살펴봤는데, 사실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튀어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챗GPT 많이 쓰니까 GPT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디서 언제부터 튀어나온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좀 이상한 대답을 하긴 했어요. 이게 맞는지는 사실 이제 물어볼 때마다 약간씩 달라가지고 이제 카더라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GPT는 일단 AWS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서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가 이제 표준화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제품이 약간 널리 알려지면서 약간 대명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정의를 사실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가지 제품을 다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 도구라고 되어 있고, AWS API 게이트웨이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을 애초에 달고 있고, 콩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었는데 2016년에 원래 API 매니지먼트라고 소개를 했었다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용어를 바꾸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애초에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달고 나와서 API 게이트웨이인 것을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가 좀 되면서 지금은 MSA가 널리 확산되면서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생소하진 않아요. 근데 뭔지도 약간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제품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넷플릭스 줄에 대한 정의도 살펴봤고 AWS API 게이트웨이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콩도 살펴보고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의 내용도 쭉 살펴본 결과 API 게이트웨이는 큰 범주에서 딱 두 가지를 지원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트웨이라는 용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라우팅이라는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떤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는 그런 라우팅이라는 기능이 일단 핵심적인 첫 번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API 게이트웨이랑 연결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서비스들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들을 대신 한 군데에 모아서 처리를 해준다. 보통 이런 게 이제 인증이나 보안, 모니터링, 탄력성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횡단감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인 횡단감심사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API 게이트웨이는 일단 클라이언트랑 API를 제공하는 서버 사이에 존재를 하고 클라이언트를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로 라우팅을 하고 횡단감심사를 다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는 API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했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나 아니면 어떤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왜 필요했는지를 소개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관점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모놀리틱을 MSA로 전환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잘 알려진 그런 서비스이죠. 그래서 저는 MSA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함으로써 배달의 민족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놀리틱에서 이제 MSA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모놀리틱 시스템일 때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지고 나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요거가 뭔 말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배민 지면을 이제 배달의 민족의 마이배민 지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면 안에 보면은 회원 정보도 있고 쿠폰 정보, 포인트, 선물 그리고 페이 이런 정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런 쿠폰, 포인트 이런 정보들은 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화되기 딱 좋은 그런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저 도메인을 가지는 시스템들이 다 분화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지면은 각 도메인 시스템들이 제공을 해야지만 온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여러 시스템이랑 직접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의존성 증가로 인한 확장성 저하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느슨한 결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디 딴 도메인이나 다른 비즈니스에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클라이언트랑 도메인이 직접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의존 관계가 생기면서 변경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일단 직접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는 느슨한 결합으로 좀 외부의 의존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비즈니스를 의존한 API를 제공하기가 약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API를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원 정보 API라고 하겠습니다. 저 클라이언트에 딱 맞는 그런 회원 정보 API를 제공해줘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API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 서비스들은 이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되게 일반적인 그런 API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아이디, 가입일자, 생년월일 등등을 포함하는 API를 제공을 할 거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실 이메일 정보만 필요한데 이 API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건 사실 화면에 노출되지 않아도 사실 정보가 다 노출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정책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도메인 시스템이 데이터를 조합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한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각 지면이나 이런 각 서비스에는 어떤 정책이 있을 겁니다. 가게의 목록을 어떻게 노출할 건지 아니면 저기 들어가는 키워드나 용어를 어떻게 노출할 건지 주문서에 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정책이 있는데 예시로 들면은 하나의 도메인에서는 A라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하나의 도메인에서는 C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 두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어떤 도메인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조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민감하고 되게 핵심적인 그런 정책일 수도 있는데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간단하게 이 클라이언트랑 마이크로 서비스 사이에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이 시스템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클라이언트에 이제 가공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제시하는 되게 유명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인데요. 이 발표와도 이제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이 돼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얘기 드리면은 API 게이트웨이 패턴인 거지 저게 API 게이트웨이는 아닙니다. 네, API 게이트웨이 패턴의 핵심적인 거는 클라이언트를 전담하는 API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전담하는 API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메인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 의존 관계는 제거될 것이고, 필요한 정보만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정책도 저 클라이언트를 전담하는 시스템에서 다 처리가 돼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이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가? 이 서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API 게이트웨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API 게이트는 아니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 내가 예전에 그려본 적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이제 프론트 서버의 사실과 오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그림과 지금 되게 거의 똑같은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프론트 서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전담하는 서버를 저는 프론트 서버라고 하는데, 이 프론트 서버는 이미 되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버입니다. 네,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전담하는 프론트 서버가 등장하면서 앞서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 API 게이트웨이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에 API 게이트웨이 패턴 하면서 프론트 서버가 등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잠깐 한번 정리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놀리틱에서 MSA로 가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세분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프론트 서버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MSA에서 도메인이 분할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프론트 서버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해소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MSA에서 도메인들이 분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를 찾아서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그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네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인데요. 이거는 어떤 조직이 설계하는 시스템은 해당 조직의 의사소통 구조를 반영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좀 풀어서 말하면은 조직이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의 구조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조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조직의 비즈니스 영역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문, 리뷰, 회원, 가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러한 원리가 좀 적용돼서 서비스 경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법칙은 반드시 이 법칙을 적용해야 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러한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MSA 하면은 항상 이런 도메인의 경계만 맨날 긋는 그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쪽입니다. 프론트 서버라고 하는 저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저 모놀리틱 프론트 서버, 모든 도메인의 비즈니스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모놀리틱 프론트 서버를 알고 있으면 결국에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할 수 없겠죠. 결국에는 이 법칙은 똑같이 프론트 서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예시로 주문 지면 같은 데 적용을 하면은 주문 지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이제 주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시스템 상에도 주문 조직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주문 지면을 담당하는 프론트 서버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지면 같은 경우는 회원 쪽에서 가장 잘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회원 프론트 서버가 회원 조직의 책임을 분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게 목록이라고 하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특이한데 저 지면 하나에 리뷰, 가게, 광고, 쿠폰도 들어가고 검색 등등의 되게 많은 이런 도메인이 필요해지는 그런 영역도 있는데요. 그래서 딱 맡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이제 역코네이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역코네이의 법칙은 시스템 구조를 따라서 이제 조직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코네이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론트 서버도 점점 분리가 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횡단간접사 문제입니다.
각 서비스의 저 프론트 서버들은 다 각 비즈니스, 각 서비스에서 지금 책임져야 될 그런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비즈니스와는 좀 무관한 영역에서 서비스들을 이렇게 횡단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게 이제 보통 인증이나 보안, 모니터링, 탄력성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횡단관심사 문제가 왜 문제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횡단관심사를 공유하는 시스템 수가 많아질수록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저 정책이 적용돼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횡단관심사로 공유하는 그런 정책이 10개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거나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10개 시스템이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다면 20개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 횡단관심사가 또 중요한 이유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가 커질수록 이 마이크로 서비스 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수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횡단관심사의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MSA에서는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횡단관심사 문제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는 횡단관심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단관심사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단일 처리 지점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단일 처리 지점이 바로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드디어 등장을 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모놀리틱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했던 걸 이제 여러 시스템이 제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프론트 서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그 프론트 서버가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코네이 법칙은 프론트 서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프론트 서버에 들어가는 이 횡단관심사 문제들이 들어가고 횡단관심사는 시스템의 수가 커질수록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MSA에서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횡단관심사 문제도 커지기 때문에 서비스를 우리가 잘 안정적으로 성장을 시키려면 횡단관심사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MSA에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횡단관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잠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이제 뭐 남아 있거나 조금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API 게이트웨이랑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좀 살펴봄으로써 이 둘의 관계와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일단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좀 다른데요. 일단은 뭐 등장한 거를 보면 2018년도에 크리스 리처드슨의 저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이라는 책과 그가 운영하는 저 사이트에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가 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가 API와 게이트웨이 용어 둘 다 약간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용어가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림으로만 보면은 두 개는 거의 동일합니다. 저도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살펴보고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했더니 그림이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분화됨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영역과 이 서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전담하는 프론트 서버가 해결해주는 문제라서 약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은 API 게이트웨이는 서버 간의 비즈니스와 전혀 무관한 서버 간의 횡단관심사를 해결해주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도 다르고 해결하는 영역도 일단 다른데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는 API 게이트웨이를 잘 운영하려면 저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꼭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고객 두 개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없는 API 게이트웨이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적용을 해달라라는 이런 세일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찾아온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지금 저 클라이언트랑 잘 소통하는 그런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를 API 게이트웨이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객은 프라이빗 서버군에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직에 뭔가 변화가 있든 요구사항에 변화가 있든 클라이언트 쪽에도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이 조직에서는 이제 퍼블릭 영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퍼블릭 영역을 API 게이트웨이가 대체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프론트 서버,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프론트 서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API 게이트웨이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이 두 가지 요청은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일단 API 게이트웨이는 특정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API 게이트웨이는 비즈니스와 무관한 횡단감시사 영역을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API 게이트웨이는 이 횡단감시사를 처리하는 공통 레이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비즈니스에 종속이 된다면은 이 비즈니스의 변화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API 게이트웨이 그런 프레임워크나 라우팅이라는 개념 속에도 어떤 비즈니스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고 프록시 정도의 개념을 거의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가 비즈니스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프론트 서버를 API 게이트웨이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사실 API 게이트웨이가 없는 그냥 클라이언트랑 마이크로 서비스 도메인과 통신한 것과 동일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그런 문제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PI 게이트웨이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해결해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2022년에 우아콘 발표에서 API 게이트웨이 패턴에는 API 게이트웨이가 없다라는 이 발표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발표를 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념이 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 모아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간의 비즈니스 분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전담하는 저 프론트 서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저 프론트 서버들이 이제 가지는 저 횡단검신사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를 합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해결해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적용된 서버와 연결이 돼야 된다. 인데요, 사실 제가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꼭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를 적용된 그런 서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패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 문제가 적용된 아무튼 API 게이트웨이가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배달의 민족의 API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MSA에서 왜 필요했는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예상대로 그래서 배달의 민족 API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도 간단하게 맛보기로 이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론트 서버랑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에 API 게이트웨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조를 설명할 때 아마 제일 궁금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단일 실패 지점에 대한 우려일 거예요. API 게이트웨이를 도입을 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결국에는 거기가 단일 실패 지점이 되지 않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API 게이트웨이는 스케일러블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무한정으로도 인프라가 허용해주는 선에서 무한정으로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저희가 특수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서비스군을 서비스 영향도에 따라서 좀 분리를 해서 약간 클러스터 개념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군이 있는 게 아니고 다중 서버군을 운영하면서 서비스들을 적절한 영향도에 따라서 배치를 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환경적으로 저 API 게이트웨이 하나가 뭔가 저 서버군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DNS의 목적지만 변경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특정 서비스의 뭔가 규모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임시로 이벤트 때문에 트래픽이 엄청 커져야 돼서 좀 불안정하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특정 서버군을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하기도 되게 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산 스케일러블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서버군들은 사실 환경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한 코드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중 서버군으로 운영하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고 약간 멀티 테넌시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시스템 구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 구조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되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시스템 구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되게 좋은 기능과 안정적인 환경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환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맞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유연한 설정을 좀 동적으로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원래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약간 이렇게 그 프로퍼티 환경으로 운영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기반 환경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내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을 어느 정도 했고,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필터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 필터가 또 내부적으로 되게 중요한 규칙과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내부적인 필터가 이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별도의 필터 체인을 따로 만들어서 필터 체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뭐 이 정도의 커스터마이징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적용 이제 풀리 이제 리액티브 환경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이제 코틀레인이라는 언어의 코르틴 베이스로 코르틴을 좀 적극 사용해서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너무 주관적인 그 견해라서 참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코틀린이 이런 리액티브 환경에 그닥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함수 해석 문제가 사실 가장 컸는데, 사실 코르틴을 쓴다고 해도 함수 해석 문제는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리액터의 그 인터페이스든 저는 또 리액터의 인터페이스가 괜찮더라고요. 이건 약간 TMI로 얘기를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따라서 저 서비스에 들어가는 필요한 설정을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설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게 라우팅 서비스를 결정하는 영역과 필터를 결정하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라우팅 서비스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은 저희는 호스트 기반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kimphode.com이라고 돼 있으면 뭐 C 서비스로 보낸다라는 첫 번째로는 어떤 서비스로 보낼지를 호스트 기반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청 단위의 이제 필터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그 MVC 패턴에도 적용되는 베스트 매칭, 요청에 대한 베스트 매칭을 가져가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드민이 있기는 한데 저기 안에서 그 서비스에 이제 기본 필터가 있고, 그리고 요청 단위로도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요청에는 이 필터를 넣고 어떤 요청에는 이 필터를 넣고 하는 그런 동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조도 이제 대략 설명을 했으니 이 안에 들어가는 주요 기능을 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영역인 인증입니다. 뭐 인증은 사실 이 배달의 민족 API가 게이트웨이가 등장을 했던 가장 직접적인 그런 횡단 관심사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은 로그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라서 인증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서비스가 성장하고 MSA가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증 시스템을 의존하는 서비스들은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개인화도 확대되면서 원래는 인증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들에서도 이제 인증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인증은 잘 알려진 그런 이제 단일 실패 지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대한 거를 캡처를 해봤어요. 인증을 의존하는. 사실 저게 다가 아니고 그림이 잘렸습니다. 제 모니터가 꽤 큰데 저게 한 번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단일 요청이 엄청나게 크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저희가 처음 추진했던 거는 이제 JWT 도입입니다. JWT를 사용한다면은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자체적인 서명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증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JWT를 도입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인증 시스템 자체가 JWT를 사용하는 거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각 서비스에서 인증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 시스템에서 인증에 대한 로직과 인증을 관리하는 그런 키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급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급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사용하고 있는 키가 유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의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변경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대하게 커버린 MSA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전형적인 횡단감일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에
인증을 어떠한 필터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토큰 요청이 들어오면은 API 게이트웨이에서 인증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결과 베이스와 이제 클라이언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패스트포트라는 개념으로 백엔드 서비스에 식별자와 그런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백엔드 서비스들은 더 이상 인증 영역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시스템이 혹시 이제 문제가 돼서 단일 실패 지점이 예전처럼 된다 할지라도 저희는 JWT를 일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검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증 처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키를 바꾸든지 알고리즘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관리되는 포인트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횡단감사 문제를 저희는 인증 필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거는 라우팅입니다. 앞서서 이제 라우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제 호스트 기반으로 라우팅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호스트 기반으로 라우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청 정보를 이용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어떤 백엔드로 갈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토큰 그리고 IP 저런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IP 대역을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사무실 IP 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VPN IP 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IP 대역을 게이트웨이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접근하면은 바로 테스트 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설정을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식별 정보를 API 게이트웨이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식별 정보로 특정 뭐 사내 임직원을 어떤 테스트 서버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팅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운영 테스트나 뭐 타겟팅, 뭐 카나리, 점진 투입, 서버 전환 같은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 영역인데요. 보안 영역부터 이제 뒤에는 조금 간단하게 쭉 설명하겠습니다. 배밋 앱에는 좀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어뷰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어뷰징을 이 모든 프론트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횡단감사 문제를 이제 대신 한 개의 단일 포인트에서 집중해서 해결을 해준다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흐름 제어입니다. 흐름 제어라고 하면은 말이 조금 어려워서 탄력성, 회복력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리자일런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애나 그런 트래픽이 튄다든지 하는 그런 부하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레이트 리미팅, 이제 요청을 제한해서 뒤로 들어가는 흐름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서킷 브레이커도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MSA 패턴이죠. 이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백엔드 서버의 회복을 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탄력성 패턴, 리트라이, 펄백 아니면은 정적 응답을 그냥 뒷단 서버로 흘리지 않고 게이트웨이에서 그냥 바로 리턴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범주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능을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달의 민족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MSA 환경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 API 게이트웨이는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제 경험과 고민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